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서 근무하는 학예연구관 박수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문화재청과 함께 새보물납시연회라는 특별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이번 특별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문화재청이 지정한 국보와 보물을 전시하는 특별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보와 보물이라는 단어에는 익숙하시지만 국보와 보물이 과연 누가 어떻게 지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특강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국보와 보물이 어떻게 지정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고 강연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보와 보물은 먼저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서식을 갖추어서 지정 신청을 해야지 지정이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사보고서를 갖추어서 문화재청으로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 문화재청은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조사단을 구성해서 해당 문화재에 대한 지정가치 여부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를 동산분과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청은 이를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해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30일 이상 공고 후 동산문화재분과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해당 문화재에 지정 번호를 부여하고 그 정보와 지정 사유 등을 명시해서 관보에 고시하면 그때부터 그 문화재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받았던 질문 중 이제 2가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질문을 지금 설명드린 지정 절차에 비추어서 답변을 해드리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복의 미인도와 같이 유명한 작품이 왜 이렇게 늦게 지정이 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는데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의 소장자가 국보와 보물로 지정 신청을 해야지 지정 신청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잘 알려진 우리 문화재도 뒤늦게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윤복의 미인도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도대체 국보와 보물 지정을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국보와 보물은 우리 문화재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단계 등 여러 조사 과정을 거침으로써 좀 더 신중하고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어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보물로 지정된 그 현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3년간 특히 일반 회화가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전에도 그 일반 회화가 굉장히 많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강연에서 많은 그 관람객들께서 이번 그 특별전에 오셔서 우리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가시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이번에 전시되는 우리 그 새롭게 보물이 된 전시에는 그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림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셔야 되는지를 한번 이번 강연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전에 전시되는 그 회화는 총 3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행사와 얼굴을 기록한 그런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경치를 그린 그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꿈과 삶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의 행사와 얼굴을 기록한 그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중요한 행사를 기록한 기록화나 임금님이나 사대부의 모습을 기린 초상화가 크게 발달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렇게 기록화, 초상화가 많이 그려진 것은 기록문화가 유래가 드물 정도로 크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의궤와 같은 방대한 수량의 정교한 기록들이 다수 전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란 맥락 속에서 궁중의 행사를 기록한 궁중기록화라든지 임금님의 얼굴이나 어진, 그리고 공신초상화가 크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일반 회화리 중에서 상당수가 초상화 및 기록화이고, 그래서 이번 전시에도 초상화와 기록화가 다수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록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기사개첩입니다. 2019년에 국보 제32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사개첩은 조선시대의 가장 종합적인 기록화 중 하나로 1719년에 숙종임금님이 기로소라는 그 기관에 입회한 것을 기념하여 만든 일종의 결과보고서입니다. 기로소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연로한 그 고위 문신,
7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조선시대의 70 이상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입니다. 요즘하고는 또 다르죠. 문관 정이품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소수의 나이가 많은 문신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분들이 친목하고 그리고 그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국가에 설치한 기구입니다. 국왕은 70이 되기 전에도 들어올 수 있었는데 조선시대를 통틀어 이 기로소에 입소한 국왕은 총 3명입니다. 그 중에서 숙종이 기로소에 입소한 이 그림, 행사를 기록한 이 그림이 바로 기사개첩이 되겠습니다. 기사개첩은 서문과 발문, 시문과 기록화, 초상화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서화 종합예술의 결정체입니다. 한번 그림을 살펴보실까요? 그림 맨 앞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찬성 임방에 서문이 이렇게 정교한 글씨로 잘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임금님이 지은 글이라는 뜻의 그러니까 숙종 임금님이 지은 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그림은 어첩을 봉안하고 행사 장소인 경희궁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어첩이라는 것은 임금님이 내린 화첩이라는 뜻이겠죠. 지금 어첩은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 향로가 가고 있고요. 그 뒤로 어첩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재미있는 것은 구경을 나온 그 백성들입니다. 구경을 나온 백성들의 뒷모습이 굉장히 귀엽게 그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른들은 그 키에 맞는 말을 끌고 있고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가 끌고 있는 말은 굉장히 그 자그마한 노새와 같은 말이 있는 것이 굉장히 귀엽고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어첩을 봉안해서 가서 경희군 숭정전에서 이제 의례를 올리고 그리고 왕이 임금님이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장면은 임금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이기 때문에 조금 엄숙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임금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행차 장면은 조금 더 좀 편안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 앞에 이제 곧 그 다음 행사에서 무용을 할 무용수들이 이렇게 앞서서 가고 있는데 두 번째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무용수는 뒤를 돌아보면서 뒤에 또 따라오는 신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까지 아주 정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기로소에 들어가서 이제 잔치를 여는 장면입니다.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연 잔치죠. 이 기로소에서 들어가서 보면 그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 앞에 이렇게 처용물을 추는 그 무용수들의 모습이 아주 신명나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로소 안쪽에 지금 이번에 기로소에 입회하게 된 그 연로한 대신들이 쭉 앉아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오른쪽에 계신 이분은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뒤에서 이렇게 시종이 부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많으시지만 이번 기로소에 들어간 것이 너무 기쁘셔서 이제 연로한 몸을 이끌고 나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기록화는 굉장히 행사 기록이 정교하면서도 또 그 당시의 풍속이 잘 그려져 있어서 조선시대 생활사 전반에 매우 중요한 연구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개첩에는 기록화뿐만 아니라 초상화도 10점이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사개첩에 수록되어 있는 그 분들은 이번에 기로소에 들어갔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 1품, 2품 이상의 고위 문신이겠죠. 조선시대에는 그 초상화가 굉장히 크게 발달을 했는데 이는 유교의 의례 문화가 발달한 것과 또 맥락을 같이 합니다. 조선시대 초상화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얼굴이 비록 그 임금님이라고 해도 얼굴을 전혀 미화하지 않고 그 터럭 하나라도 다르게 그리면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신조를 가지고 그려낸 것이 조선시대의 초상화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의 초상화보다 그 정교함을 자랑합니다. 특히 18세기가 되면 그 정교함에 명함법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모습이 기사개첩에 수록되어 있는 초상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초상화는 영의정 김창집의 초상화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제일 위에 영의정 몽화 김창집의 72세 초상이다라는 그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 명암법이 적용된 얼굴이 굉장히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초상화에는 이 복식이 또 굉장히 정교하고 그리고 그 직급에 맞게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어서 복식사에도 큰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초상화 한번 살펴보실게요. 앞에 제가 서문을 썼다고 소개해드린 좌찬성 인방의 초상입니다. 이분은 정이품입니다. 정이품인 것을 어떻게 아실 수 있는지는 제가 이따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얼굴이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죠. 특히 그 얼굴의 그 이제 검버섯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전혀 이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그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사람을 미화하지 않고 정교하게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말씀드린 복식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18세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적인 묘사법까지 더해져서 많은 초상화들이 그려졌는데요. 그 초상화 중 또 2점이 최근 3년간 지정이 되어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초상화는 영조대의 공신인 박동영이라는 분의 초상화입니다. 역시 보시는 것처럼 자세한 얼굴 모습 묘사와 함께 그리고 굉장히 흉배와 서대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시대의 초상화를 보면 이분이 그 당시에 어떤 그 계급이었는지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실 수 있는지 지금 여러분께 간단하게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팁은 흉배와 허리띠, 일종의 허리띠 서대입니다. 이분은 정일품 문관입니다. 앞에 보신 김창집이고요. 이분은 정이품 문관입니다. 앞에 보신 인방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박동영, 종이품 문관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흉배는 다 똑같죠? 흉배는 운항문 흉배는 문관 1, 2품이 착용할 수 있는 흉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허리띠라고 하는 서대가 착용하는 서대가 서대가 아니고 이제 그 허리띠죠. 서대가 정일품 거북이 그 등껍질로 만든 서대가 정일품이 착용할 수 있는 것이고 삭금대 도금을 한 삭금대가 정이품이 착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이품이 착용할 수 있는 것은 학정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 이분이 당시에 어떤 품계를 가진 신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또 조선시대의 초상화를 보는 하나의 또 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경치를 그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에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이 다량으로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시에는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좋은 그림들이 많이 출품이 되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너무나도 실경산수화로 유명한 겸재정선의 산수화가 많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그림은 보물 제 1951호 정선이 그린 풍왕내산 총남도입니다. 그 당시에 그 관광지로 가장 유명했던 금강산 내산의 유명한 그 명소를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린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 명소들을 한눈에 본다는 것은 어려운데요. 정선은 이 금강산을 가보지 못한 사람들도 이 명소를 모두 관람할 수 있도록 아주 잘 구성을 해서 이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명소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 아래쪽에 그 금강산의 입구인 장안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시선을 옮기시면 백화암과 삼불암이 있습니다. 삼불암은 보시는 것처럼 큰 삼각형의 바위에 부처님 세 구를 조각한 마애불로 당시에 이름난 명소였습니다. 그리고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금강대가 보이고요. 그 왼쪽 지금 보이시죠? 그 왼쪽으로는 정양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린 바위가 인상적인 혈망봉이 보입니다. 그림은 실제 풍경을 그리면서도 그리고 이름난 명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왼편은 부드러운 흑산, 오른편은 날카로운 느낌의 바위산을 그려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표현법은 정선이 그린 금강산 그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18세기 문인들이 우리 강산을 여행하는 취미가 확산되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 여행 취미가 확산되면서 명승지를 그린 실경산수화가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겸재정선이라는 그 대가가 나타났고 이분의 그림은 특히 당대 최고의 시인인 김창음이라든지 이병헌의 시와 함께 감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그 경교 명승첩인데요. 경교 명승첩은 그 한양 인근에 유명한 그 경치를
그려낸 그림이고 정선이 친구인 이병헌의 부탁을 받아서 시와 그림을 거래하기로 하고 거래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지만 바꾸기로 하고 이렇게 그렸다는 그런 연원이 정원나는 화첩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경견명수첩의 중에 하나인 시화화 상간이라는 시가 쓰여져 있는 그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 시와 자네 그림을 바꿔봄세 경중을 어이 값으로 논하여 따지겠는가라는 이병헌의 시가 적혀 있어서 이 화첩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천금을 주더라도 넘기지 말라는 정서원이 이제 찍은 도장입니다. 그만큼 그 친구와의 우정과 그리고 이 화첩을 중요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교명수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치 그림 중 하나입니다. 독백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곳은 지금 현재 경기도 양수리 부근의 경치를 배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필치로 잘 그려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한강변의 겨울 모습을 그려낸 것입니다. 그 그림을 살펴보시면은 사람들이 땔감을 지고 가는 모습이 중반쯤에 보이실 텐데요. 옛날에 이제 땔감이 난방이 워낙 필수적이다 보니까 상인들이 얼음이 얼기 전에 한강을 건너서 이 땔감을 가지고 와서 쌓아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얼어붙고 땔감이 필요하게 되면 이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잘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역시 이병헌의 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병헌의 시를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방에서 노래하고 춤추는데 춥지는 않을까 하면서 난방을 걱정하는 그런 운치 있는 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우리 경치를 그린 그림은 보물제 1949호 해학전신첩입니다. 해학전신첩은 당시 당대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김창읍의 시를 받아서 함께 구성한 시와 그림을 같이 구성한 화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글씨는 명필인 당시의 명필인 홍봉조가 그린 쓴 글씨고요. 이 화첩에는 금강산으로 향하면서 만난 훌륭한 명승들 그리고 김창읍과 이병헌의 시가 함께 구성되어 있어서 시와 그림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삼부연이라는 이 그림은 철원에 지금도 있는 20m짜리 폭포입니다. 보시면 물기가 있는 먹으로 폭포를 굉장히 과감하게 묘사했고요. 그 오른쪽으로는 폭포로 향하는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이것도 정선의 실경산수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폭포를 감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왼쪽에는 김창읍의 시가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칠성암입니다. 칠성암을 그린 그림입니다. 칠성암은 강원도 고성읍에 있는 7개의 특이하게 생긴 바위여서요. 요거는 또 워낙 모양이 특이하게 생기다 보니까 이후 화가들이 많이 그림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역시 이병헌의 시와 친구인 이병헌의 시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의 명소인 앞에 금강내산을 그린 그림에도 나왔던 정양사도 이렇게 김창읍의 시와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화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금강내산의 전경을 그린 그림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화첩을 한 번 다 보고 나면 출발해서 금강산으로 가서 금강산을 보고 돌아오는 그 길을 시인과 함께 시를 감상하면서 관광한 것 같은 효과를 주게 합니다. 정선은 이처럼 관광으로 이름난 명소도 많이 그렸지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한양 도성의 인근의 풍경도 많이 그렸습니다. 정선은 지금의 인왕산 근처에 거주지가 있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청풍계도가 바로 인왕산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병자호란 때 순절한 것으로 유명한 김상용의 별장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당시 시인들이 많이 찾았던 곳입니다. 이 그림은 지그재그로 가면서 보는 것이 특징인데요. 지금 보시면 입구에 이 김상용의 별장을 찾아온 사람이 보이고요. 나귀를 데리고 찾아온 사람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청풍지각이라는 건물이 보입니다. 이곳이고요. 그 다음에 지붕을 하고 있는 태고정이 보이고요.
그리고 김상용의 사당인 느면사가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청풍계를 감상하면서 끝나는 것으로 지그재그로 볼 수 있고 특히 정선이 굉장히 다양한 수종을 그 활달한 필치로 그려낸 것이 이 그림의 특징입니다. 이 그림은 현재 전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교체 전시될 예정이니까 한 번 더 와서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풍경을 그려서 가보지 못한 곳을 또 감상하고 우리의 산수를 즐기는 것이 조선 후기의 경향이었다면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옛 이야기에 빗대어서 이상향을 표현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조선시대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의 꿈과 삶을 그린 그림이라는 주제로 거기에 해당하는 그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림은 김홍도의 고사인물도입니다. 이 고사인물도는 역시 그 총 2번의 교체를 거쳐서 8폭의 그림을 이번 전시에 소개할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4폭의 그림이 어떤 주제로 그려져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사인물화, 즉 중국의 옛 선현들이나 문인들의 삶을 주제로 그린 그림들은 대개 그 한가한 삶을 영위하는 은일자의 그를 주제로 해서 그런 그 한가한 시골에 은거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이상을 표현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주제들도 되게 그런 그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왼쪽의 그림은 성리학의 대가인 주희가 호남선 형산의 추경복이라는 곳에서 술이 취한 채 한가히 내려왔다는 시를 주제로 한 것입니다. 바위를 마치 연잎줄기가 갈라진 모습처럼 표현한 것은 김홍도 산수와의 특유의 화법입니다. 그 옆의 그림은 명필로 이름난 왕이지가 자신이 좋아하는 거위를 얻기 위해서 도사에게 경전을 써주었다는 일화를 그린 것입니다. 도사의 거처가 아주 멋지게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시면 왕이지가 경전을 써주고 대가로 이제 데려가게 될 오리가 이제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보이실 텐데 굉장히 귀여운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인포라는 사람인데요. 이 북송의 신인데 이 사람은 매화를 아내로 삼고 그리고 학을 아들로 삼아서 항주의 서호 인근에서 평생을 은일했다는 그 말이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학을 날려보내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곧자기 바위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 매화가 은거자의 고고한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잘 알려진 무릉도원을 노래한 시인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담은 그 그림입니다. 도연명이 탄 배가 물가로 이제 다가가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 중간에는 도연명이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갔다는 초가집과 밭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문인들은 속세를 떠나서 한가한 삶 속에서 소박한 삶을 사는 것을 이상향으로 삼았는데요. 조선 후기가 되면 비록 주제는 중국의 고사이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조선인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보물 2000호로 지정되어 있는 삼공불안도입니다. 역시 김홍도가 그린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순조 임금님이 그 수두에서 나왔던 것을 기념해서 이제 당시에 그 개성 유수였던 한용기라는 분이 주문해서 제작한 그림입니다. 후한말 그 중장톡이라는 시인이 마음 편한 전환 생활이라는 그 주제로 쓴 낙지론을 주제로 했지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풍경은 모두 조선시대의 풍속입니다. 이 그림은 여기에 보시면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가 그려져 있고요. 쓰여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 임금님의 병환인 수두가 나와서 그렸다는 내용이 남아 있죠. 그리고 이 그림의 그 주제가 되는 시입니다. 이게 시간상 다 읽어드리진 못하지만은 내가 사는 곳에 좋은 논밭과 넓은 집이 있고 부모를 봉행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곁들여 드리고 그리고 아이와 아내가 힘든 것이 없으면 어찌 제왕을 부러워하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크게 실내의 이 모습과 옆에 왼쪽에 실외의 모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내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배를 짜는 아내의 모습, 그리고 그네를 타는 아이를 업고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이제 한가롭게 마당을 거니고 있는 개와 닭의 모습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평화롭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채에는 그 어른들이 나와서 술을 드시고 또 안주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노루의 모습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시에 등장하는 대나무 밭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모습 또한 이렇게 논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가로이 낚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떠다니는 배를 감상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조선의 풍속이 중국의 고사 인물화를 중국의 그 시를 주제로 한 그림에 잘 녹아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향을 그린 그림 속에서도 우리 풍속을 그려낸 김홍도는 잘 알려진 것처럼 조선시대의 풍속화의 대가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렇게 풍속화가 발전하게 된 것은 대개 17세기 후반부터인데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에 주로 문인화가들을 이제 필두로 해서 풍속화의 발달이 시작되었고 18세기에 이르러서 서민들의 다양한 삶을 그린 그림에 대한 수요가 등장하면서 김홍도라든지 신윤복과 같은 풍속화의 대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김득신이라는 화가는 조선시대에 많은 화원을 배출한 그 개성김씨라는 집안의 출신의 화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김홍도의 제자로서 김홍도의 영향을 받은 풍속화와 인물화를 다수 제작해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풍속화 대가로서의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바로 이 김득신이 그린 유명한 풍속도첩이 이렇게 그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풍속도첩의 표지에 보면은 20세기 초반에 유명한 저희 그 평론가라고 볼 수 있는 위창 오세창의 발문이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긍제 김득신이 그린 풍속도로 세상에 많지 않은 품격을 갖추었다. 이 화첩에 대한 설명입니다. 남들은 모두 단원 김홍도의 풍속도를 첫 손가락에 꼽지만 똑같이 복헌선생, 복헌 김응환이라는 화원을 지칭하는데요. 여기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연원은 둘 다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복헌 김응환은 단원 김홍도의 스승이었고, 지금 설명드릴 풍속화를 그린 긍제 김득신의 큰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풍속화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모두 연원이 있고 전통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풍속도 화첩 중에서 야묘도추, 고양이가 병아리를 물고 달아나는 바람에 이제 암탉이 자기 새끼를 찾겠다고 소란을 부리고 이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그 주인이 곰방대를 들고 있는 모습을 아주 해학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묘사가 아주 생동감이 넘치고 그리고 당시의 풍속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금 노름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왼쪽에 안경 쓴 분을 보면은 지금 뭔가 폐에 문제가 있는지 곤란한 모습을 하고 있고, 반면에 오른쪽 뒤에 앉아 있는 분은 몰래 이제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 소매에서 폐를 꺼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익살스럽습니다. 지금 더운 여름에 신발을 짜고 있는 모습인데 그 옆에 굉장히 마른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뒤에 숨어 있는 손자, 그리고 더위에 지친 개와 뒤에 초가집에 열려 있는 대문 모습이 당시 서민들의 고단하면서도 단촐한 삶을 잘 보여줍니다. 목동이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아주 평화롭게 그려냈습니다. 목동호수입니다. 그리고 작은 배 위에서 물고기를 손질하고 있는 모습을 아주 멋진 구도로 잘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승려들이 지금 한가하게 이제 장기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또 다양한 순간의 모습을 스냅사진처럼 잘 그려낸 이 풍속화첩으로 당시의 풍속화를 누구보다도 잘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아서 2018년에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8월 12일부터 이제 전시될 가장 또 유명한 그림,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언급한 그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윤복의 미인도입니다. 신윤복의 미인도는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신윤복이 남긴 이 걸작은 조선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미인상의 이상향으로서 지금도 길이길이 남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꾸는 눈매와 새초롬한 인매를 이렇게 아주 잘 표현했고요. 그리고 삼회장 저고리의 고름과 누르개를 살짝 쥐고 있는 손끝, 그리고 풍성한 치마와 살짝 드러난 버선코까지 여기 지금 버선이 이렇게 살짝 드러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미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혜원 신윤복이 쓴 제발이 적혀 있는데 제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슴속에 만 가지 봄 기운이 일어나니 붓끝은 능히 만물의 초상화를 그려내준다.
라는 그림으로 끝납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이 전시를 위해서 이 그림을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직접 이걸 가지러 갔었는데요. 이 그림이 펼쳐지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을 때 무척 감동했습니다. 이 그림은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었고, 그리고 그 그림이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매우 저한테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보와 보물을 전시하는 새 보물 납시연내 특별전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훌륭한 문화재를 보면서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안고 가면은 그것도 좋겠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품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조그만 감동이라도 이렇게 담아가신다면은 그것이 이번 특별전이 원하는 목적의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우리의 옛 그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이만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